자, 오늘은 현금 흐름표랑 연결 점유제표. 자, 교재 313페이지 가보시죠. 313페이지. 자, Q8-1은 같이 풀고요. 이거는 315페이지 가보세요. 자, Q8-2는 Q8-가 아니고 317페이지 가보시면, 자, Q8-3은 이게 오늘 같이 풀기 양이 많거든요. 근데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푸는 알고리즘만 같이 따라가고, 푸팅은 그냥 좀 해다 놔줬으니까 각자 집에서 보고 해주시고, 그 오늘은 8-1과 8-3만 하면 다 완료하는 거예요. 8-2는 중간에 한번 정리해줬죠. 어쨌든 313페이지 가보시고, 313페이지. 313 가보면 거기 위에 BS의 그 왼쪽이 기말이고 오른쪽이 이쪽으로 맨 오른쪽에 변화량이 있고요. 일부 BS 계정하고 맨 밑에 손익 계정을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묻는 그 단답식으로 답을 하는 거죠. 314페이지 가보면, 자, 추가 정보 3개 줬는데, 자, 첫 번째는 그 이큐먼트 45,000달러를 매각했다는 정보를 줬고, 두 번째 매출 채권은 머천다이즈랑 관련된 거니까 이거 의미 없는 정보고, 자, 세 번째는 2만 달러의 본드 페이어블은 PP와 교환해서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이런 건 비연금 거래죠. 캐시플로 잡아낼 때는 요거는 제외하고 계산해줘야겠죠. 그럼 PP에 일단 매각과 취득을 구별하는 거래니까 그 밑에 인스트럭션 가보면 1번과 2번은 동시에 이걸 해주시면 되니까, PP는 항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분석하는 걸 정해보자고요. 그럼 자, 314페이지에 거기 PP 매각한 코스트가 45,000달러니까 일단은, 자, 캐시고 PP고 AD고 개인이 나올 수가 있다면 여기가 45,000달러 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3페이지로 이동해서 또 푸는 알고리즘을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동안 이거 보면은 간 계정이 PP죠. 자, PP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3만 달러니까. 실제로 PP의 델타 BS에 PP는 3만 달러가 증가했다면 실제로는 취득한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7만 5천 원 봐야겠죠. 이걸 보면 PP는 7만 5천 원에 인크리즈가 있는 거죠. 그럼 아무 말 없으면 이거는 캐시를 수반하는 거예요. 아까 문장에는 일부는 본드를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본드 발행 금액이 얼마였냐면 2만 달러니까. 그럼 또 거기 BS에 가보면 본드 페이어블은 거기 맨 오른쪽에 3천이 증가했잖아요. 여기가 2만이 증가해야 되는데 3천이 증가했다는 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드 페이어블 17,000에 감소율이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지?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유출된 캐시플로우는 5만 5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여기 CFI다 이렇게 주고, 그죠? 제동한 거고. 자, 그럼 이거 AD 알기 위해서는 델타 BS에 가보면, 자, AD의 변화량은 얼마냐면은 11,000인데, 자, 이게 크레딧 계정이니까 거기 기초가 167이고 기말이 178이면 11,000은 증가한 거잖아요. 우리가 11,000이 증가했는데, 그럼 당연히 대표적인 증가 요인은 감가상각비죠. 그럼 거기 손익계산서 가보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33,000로 돼 있으니까. 그럼 DB 33,000원인데 여기가 11,000만 증가했다면 감소 요인이 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22,000으로 보고, 여기를 22,000원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던 패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각 당시의 장부 가치는 23,000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개인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개인이 14,500이 보이니까, 그리고 14,500 집어넣으면 유의백은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37,500이죠. 캐시 유의백은 37,500이고 이것도 CFI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인스트럭션 1번, 2번 납이 각각 이거죠. 요게 1번 납, 여기 이제 2번 납이라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아무 말 없으면 17,000은 상환한 거니까 17,000원은 CFF로 가야죠. 그럼 인스트럭션이고 4번 납이죠. 4번 납. 여기서 언급이 안 됐지만 요 2만 원은 당연히 직접 법인과 간접 법인과 관계없이 공시사항이죠. 그럼 비연금 거래니까 주석에 공시한다 이렇게 해주고. 됐어요? 그치? 해주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로 가서, 자, 남은 인스트럭션은 배당인데, 자, 배당 돌보면 일단 넷인컴하고 리테인더닝 비교하는 게 우리가 기본 알고리즘이니까, 넷인컴은 13,000인데 리테인더닝 증가는 33,000인데 리테인더닝 13,000 증가했으니까 얼마가 안 맞아요? 18,000이 안 맞는 거는 디클레어죠. 18,000 들고 이제 DP로 가야겠죠. 그럼 디비던드 페이어블은 3,000이 증가했다면 실제로 유출액은 얼마예요? 15,000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15,000은 이거 파이낸싱이 답이니까, 바로 3번은 15,000이 답을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 푸는 패턴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시고 일단. 그래서 Q8-1처럼 아예 그냥 전체를 작성한 게 아니라 일부 항목을 던져주고 그 금액을 계산하라고 그러면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Q8-는 전에 같이 했었죠. 일단 전에 특수한 계정이 두 개 있었어요. 첫 번째가 리스 자산이 ROU였잖아요. 그죠? 그럼 관련된 또 그 감가상각을 우리는 이제 어머타이제이션을 하니까 디프리시에이션하고 구분하고, 그럼 또 상대 계정이 이제 리스 페이어블이니까, 그럼 ROU랑 리스 페이어블은 대표적인 비연금 거래잖아요. 그래서 공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근데 또 특수한 거래가 전에 론 리시버블이 있었죠. 론 리시버블이 26만 2,500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 실제로 증가한 게 아니고 증가했다 감소한 네팅한 게 요만큼이니까, 그럼 전에 그로스 증가랑 그 감소를 구별해서 따로따로 보고를 했었으니까요. 그 얘기 연습해 주시고. 자, 317페이지 와서 오늘은 Q8-3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오늘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문제 푸는 패턴만 간 겁니다. 어쨌든 이게 실제 시험 문제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맨 오른쪽에 체인지를 안 줬잖아요. 이게 가장 고약한 문제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긁어다가 엑셀을 붙여갖고 그냥 이 정도 자료면 엑셀을 이용해야겠죠. 그럼 체인지 본인이 계산해서 변화량으로 계산해 주시라고 일단. 자, 그다음에 눈으로 이렇게 계정을 쭉 확인합니다. 자, 캐시 바로 밑에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아는 계정이고, 자, FV TNI 인베스트먼트. 자, FV TNI면 주식이죠. 그 지분율 20% 미만일 때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투자활동을 보시면 되고. 자, 인벤토리 아는 계정이고, 자, 프리페이드 렌트 인슈런스 서플라이즈는 합치면 전부 판매비랑 관리비랑 해당되는 영업자산을 보시면 돼요. 네, 토지 빌딩 AD, 이큐먼트 AD, 페이턴트. 자, 페이턴트 무형자산 주로 상각을 직접 차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럼 거기 그 페이턴트 상각은 5,000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네, 어카운트 페이어블 아는 거고, 텍스 페이어블 아는 거고, 자, 웨이지 페이어블도 우리 판매비랑 관리비 붙여가지고 또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 말 없으면 노트 페이어블은 베트라고 있죠.
숄텀이고 롱텀이건 다 데트니까 이건 다 파이낸싱으로 가면 되고, 주의할 점은 그럼 여기 노트 페이어블은 간접법 레컨실레이션하고 그러면 조정하시면 안 돼요. 영업비처럼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 밑에 본드 페이어블. 자, 본드 페이어블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프리미엄이 감소했으니까 그 본드 페이어블 자체가 변함이 없다면 그 발행이나 상한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이 줄었다는 건 상각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프리미엄 상각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한 거니까. 그럼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이는 이자 비용은 액면이자보다 줄은 거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큰 이자를 계산해서 우리 영업활동으로 펼쳐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커먼스탁 APIC도 변동이 있으니까 그 증자의 흔적을 보고 나중에 파이낸싱을 쓰면 되고요. 자, 리테인더링 변화량은 아까 얘기한 네딩컴이랑 또 배당 어쩌고 왔다 하시면 되고. 38페이지 보시고. 메뉴 세일즈 레비뉴 코스트 오브 솔드 아는 거고, 그로스 마진 계산하고, 영업비용의 판매비 관리비 감가상각비를 분리해놨기 때문에 판매비랑 관리비 가져와서 그 직접 작성하려고 그러면 그냥 셀링 어드빈 더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별도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영업이익이 1358평방이에요. 그다음 영업의 수익이 토지 처분이익이 있고, 숄텀 인베스트먼트 매각이익이 있고, 자 배당 수익. 자 배당 수익은 US 갭에서 무조건 오퍼레이팅이죠. 나중에 직접 법일 때 가져오시면 되고. 자 이자 비용이 5170인데 프리미엄 상각이 반영된 거니까 실제 캐시 이자는 이거보다 더 많이 금액이 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전이익이 9820이고, 법인세가 3940빵이고, 네딩컴이 5880인데 그 밑에 디비던드 디클레어를 줬으니까 그만큼 다 디클레어라고 보고, 자 이거 보고 이제 직접법하고 간접법을 쭉 작성해 보실 수 있죠. 직접법부터 먼저 해요. 직접법. 세개 더해서 일단 델타 캐시가 나야 되니까 그 델타 캐시 구해보시면 나중에 11,000원이 나와야 돼요. 일단 계산하고 있던 아이템만 가져올 테니까 빨리 보세요. 318페이지 보고. 시험장 가서 이제 이거 작성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계산 알고리즘은 뭘 풀어도 지금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자료 취합이죠. 자료를 취합해서 주면 이제 풀 줄 아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자료 취합한 연습만 이걸로 해보자, 그죠? 그럼 첫 번째 직접법은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손익계산서를 따라하시면 돼요. 첫 번째 커스터머 유입액을 알려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긁어 오고, 그냥 BS에서 전에 무슨 계정 알고 그랬어요. AR하고 디폴트 레비뉴 있으면 가져오기로 했는데 요 예제에서는 디폴트 레비뉴가 없죠. 요 예제에서 매출액이랑 델타 AR을 가져다가 돌리면 커스터머 유입액을 구할 수 있죠. 당연히 얼렁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니까. 이제 오늘 요 연습만 하자고요. 실제 계산은 집에서 하고. 아쉬워요? 시간이 없다고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자 서플라이어 지급액을 알려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를 가져오는 거고요. 당연히 BS에서는 델타 인벤토리랑 델타 AP를 가져와야 되는데 요 문제는 다 있죠. 그럼 다 가져오면 되니까 가져와서 계산하는데,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요 CGS에다가 마이너스 넣기로 한 거잖아요. 그 자산이 증가하면 빼고 부채가 증가하면 더하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 지난 번에 우리가 많이 풀었으니까 일단 그렇게 자료 가져오는 거 연습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 SNA로 돈이 얼마 나갔는지 알고 싶다면 이 문제는 좋은 게 판매비랑 관리비와 감가상각비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일단 SNA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 두 개를 가져가고요. 그럼 각각 손익계산서 얼마 가져오면 되냐면 79 입방빵하고 159 7빵빵을 가져오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구별이 안 돼 있으면 전체 영업비용이 276 4빵빵이잖아요. 그럼 그 276 4빵빵에다 감가상각비 45,500원을 그 제외시켜주면은 그 두 개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포함돼서 나오면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추가로 조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구별해서 나오면 그냥 감가상각비 제외시켜놓고 두 개 판매비랑 관리비를 가져온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어쿠럴이나 디퍼럴이 들어간 거잖아요. 아까 여기에 어쿠럴 디퍼럴 영향주는 계정이 총 아까 몇 개 보였어요. 그럼 317페이지 가보면 아까 여기에 영향주는 계정이 총 4개를 가져오셔야 돼요. 프리페이드 2개랑 서플라이즈 1개. 그 다음에 부채 중에는 웨이지 페이어블이 있었죠. 여기다가 자산 4개를 조정하셔야 돼요. 프리페이드 렌트, 프리페이드 인슈런스, 오피스 서플라이즈는 자산이니까 똑같이 자산을 들어가시면 되고, 그 부채 세 번째 웨이지 페이어블은 부채니까 그래서 자산 3개, 부채 1개에서 4개를 조정해 주시라고. 됐죠? 그러니까 계산 안 한다고요? 계산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CFO는 영업이익보다 더 넓은 영업활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영업의 항목 중에도 영업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CFO는 영업 플러스 기타라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38페이지로 가서, 그럼 영업의 수익 비용 중에 여기 CFO에 가져올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냐면 배당 수익 보이죠? 네 번째, 디비던드 레비뉴를 가지고 배당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배당은 손익계산서에 디비던드 레비뉴로 가져오면 되는데, 우리 아까 BS의 디비던드 레비뉴랑 관련된 어쿠럴 디퍼럴 자산 부채가 없으니까 이 금액 전부가 배당 유입액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 누락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풀라고 체크리스트로 생각하고 손익계산서를 따라서 내려가란 말이에요. 그다음 다섯 번째, 또 영업의 활동이지만 우리 CFO에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손익이 이자 비용이죠. 이제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에 인터레스트 익스펜스가 있고, 아까 또 뭐가 보였어요? 본드와 관련된 프리미엄 상각이 있었죠. 여기다가 이제 프리미엄 상가액을 조정을 잘 해주시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자 비용 한번 가져오면 이자 비용은 51750이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51750을 해주고, 자 프리미엄 상각하면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니까 빼야겠죠. 그럼 그 상각액만큼을 더 빼주라고요. 그럼 그 빼준 만큼을 더 마이너스에 넣으니까 절대값이 더 커지겠죠. 그럼 더 큰 마이너스 이자 유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반대로 디스카운트를 생각하면 부채가 증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더해줘야겠죠. 그럼 마이너스에다 더해주면 절대값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줄어든 또 이자 지급액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특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뭐 강의를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어떤 항목을 가져올지 그런 거 잘 체크하고 누락하거나 뭐 이런 거 좀 연습하고 해주시라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텍스. 마찬가지로 여기는 텍스 익스펜스를 가져오고, 자, BS에 텍스 관련된 어쿠럴 디퍼를 봐야 되는데 요 예제는 텍스 페이어블밖에 없죠. 원래는 또 DTA 디테일 있으면 또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델타 텍스 페이어블을 고려하면 되겠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다 더하면 CFO 직접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지금 이 6개 중에 계산상으로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요. 실제로 4번은 제일 많이 틀린다고요. 3번하고 2번도? 그러니까 4번은 왜 틀리냐면 누락. 네? 누락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누락 안 하려면 이런 식으로 풀라고요. 손익계산서를 따라다니면서 가란 말이에요. 그럼 CFO는 웬만하면 손익계산서랑 다 관련돼서 나오니까 그걸 따라다니면 CFO는 다 찾을 수가 있다고요. 됐죠? 그렇게 하고 또 계산 안 하고 그냥 체크만 합니다. 317페이지 가서 자, 그럼 이제 자산, 투자활동가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 자산이 있어요, 자산. 그럼 자산을 주면 되니까. 자, 첫 번째 투자활동의 대표적인 자산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FVT나 인베스트먼트가 보이죠? 자,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잖아요. 그럼 매각을 했다는 거니까. 그 매각 손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손익계산서에 매각 손익이 있었죠? 첫 번째는 그 인베스트먼트를 매각해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걸 알고 싶다면 델타 FVTNI랑 거기 개인을 조정하면 되겠죠. 그죠? 붙여서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표적인 투자 활동이 PP로 가야 되니까 토지 보세요. 토지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으니까 또 매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토지 매각과 관련된 또 개인이 보이죠. 또 마찬가지로 델타 랜드랑 개인을 더한 건 플러스라는 건 더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고려라는 소리니까 개인을 갖다 붙이면은 매각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두 번째 PP를 매각해서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빌딩은 취득 원가에 변화량이 없으니까 취득도 없고 매각도 없죠. 그다음에 이퀴먼트는 변화량이 증가했죠. 그럼 더 이상 추가 자료가 없으면 현금 주고 산 걸로 간주합니다. 그럼 세 번째 PP를 구입하느라고 돈이 나간 거는 델타 이퀴먼트만 분석하면 되죠. 투자활동은 3개밖에 없으니 3개밖에 생겨주시고. 참고로 빌딩은 변화가 없고요. 이퀴먼트는 증가만 했으니까 그 빌딩하고 이퀴먼트 둘 다 감소한 적은 없잖아요. 그럼 AD의 변화량은 전부 감가상각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럼 AD의 변화량 그 두 개 변화량 더한 거 하고 그다음에 페이턴트 상가격이 5천이잖아요. 그럼 그 더한 세 가지 값을 더한 값이 손익계산서에 디프리시에이션 어머타임 익스펜스 4,500하고 일치한지 나중에 이제 크로스 레퍼런스 해보시고. 됐죠? 계산 없이 이런 식으로 적어만 가져가겠죠. 됐어요. 자, 이번에 파이낸싱.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파이낸싱을 알고 싶다면 부채의 데트랑 이쿼티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채 지금 데트가 총 몇 개가 아까 있었어요? 그럼 데트라고 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었는데 본드 페이어블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노트 페이어블만 보면 되죠. 근데 또 숄텀 노트 페이어블도 변화가 없으니까 롱텀 노트 페이어블만 변동한 걸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노트 페이어블에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으면 돈이 나간 거니까 그럼 유출된 걸로 보고 얘는 델타 롱텀 노트 페이어블을 분석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따로따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전에 우리 백화책에서 본 것 중에 하나는 그 롱텀 데트를 바로 직전연도에 커런트 포션으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같이 연계해서 보는 거고 여기서 그냥 따로따로 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본드는 변화량이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차입을 했거나 상환한 건 없고 그냥 기존의 프리미엄 상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커먼스탁하고 APIS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증자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델타 커먼스탁과 델타 APIS를 가져오면 알 수 있죠.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그죠? 쉬워. 세 번째 이제 아까 배당으로 돈이 유출된 게 있다면 그 넷인컴하고 델타 리테인 더닝 분석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냥 손익계산서 끄트머리에 배당을 얼마 디클레어라고 줬으니까 그냥 그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 부채 중에는 디비던드 페이블이 없으니까 이거가 전부 다 지급될까요? 보면 되잖아요, 그죠? 됐어요? 그지? 그럼 이 문제는 그동안 푸는 문제랑 비교했을 때 특수 계정은 뭐가 있던 것 같아요?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특수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특수한 거 하던 것대로 하는 거니까. 됐고 이번에는 318페이지 와서 자, 간접법 하라고 그러면 자, 넷인컴에서 출발해서 맨 밑에 CFO 합계로 가는 거죠. 자, 넷인컴은 얼마냐면은 58850이니까 58850에서 출발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하고 빼고는 잘 할 수 있다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 여기 아이템을 다 가져올 수 있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배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1단계 대표적인 항목이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인데 이 문제는 합칠 수 있으니까 그럼 감가상각비 등 45,500원 더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그 다음에 또 1단계 생각나는 게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 상각이 있으면 조정하라고 했는데 아까 프리미엄 상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그 상각을 빼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리뷰 와서 추가로 외운 게 스탁옵션 익스펜스가 있으면 더하고 있죠. 혹시나 이제 스탁옵션 익스펜스가 있으면 플러스 조정까지 해주라고. 그다음에 2단계가 바로 뭐냐면 투자나 재무활동과 관련된 개인 로스를 제거하자고 했으니까 2단계를 하려면 손익계산서를 보는 겁니다. 그럼 38페이지 아까 영업의 수익 비용 중에 대표적인 투자 산물이 토지랑 숄텀 인베스트먼트 게인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 숄텀 인베스트먼트 게인이 있으니까 빼고 네 번째 랜드 게인이 있으니까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섯 번째 여기서는 OA랑 OL만 소팅을 해보세요. 자, 그럼 영업자산 쭉 검토해보세요. 영업자산은 총 몇 개 보여요? 다섯 개 보여요?
어카운트 리시버블, 인벤토리, 프리페이드 렌트, 프리페이드 인슈런스, 오피스 서플라이즈. 증가하면 빼고 감소하면 더하면 되잖아요. 자, 영업 부채는 몇 개 보여요? 세 개 보여야 돼요. 자, 어카운트 페이어블, 텍스 페이어블, 웨이지 페이어블이니까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가 접사가 제일 쉬운 거라고 했잖아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항목을 건들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우리가 풀어본 것처럼 의외로 직접법보다 간접법이 더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시험에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항상 평범한 거 위주로 대신 양을 가지고 우리한테 테스트 시키는 거니까 필요한 거 빨리빨리 가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Q8-3은 추가 정보가 없다는 거는 난이도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어진 그냥 BS랑 IS만 보고 우리 풀던 알고리즘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쭉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자료가 말이 길어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시험에 갔더니 이제 이그지비트 눌러보니까 그냥 BS, IS만 줬더라. 그럼 그냥 좀 쉬운 문제고. 근데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줬는데 뭐가 문제가 꽉 차 있으면 이제 뭐 난이도가 올라간다 생각하라고요. 근데 뭔가 설명할 게 많으니까 뭔가 추가 정보를 준 거니까 일단. 수업 시간에 이건 우리 현금문표의 시험 문제 트렌드는 난이도 싸움이 아니라 스피드 싸움이에요. 그럼 이 정도 양을 이제 한 20분 안에 누가 풀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거니까 이 값만 계속 기억해요. 됐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310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보세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예제 6, 예제 7, 예제 8은 예제제만 좀 풀어보세요. 집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그 3개 정도는 추가로 풀어보시고 305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305페이지. 이거 이후에 여러분들 현금문표 이슈는 이제 나중에 정부회계랑 비용리 비교하지 아셔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가지 갭을 정리하고 있어야겠죠. US 갭, 그다음에 IFRS와의 차이점, GASB, 그다음에 비용리 현금문표 네 가지는 딱 비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305페이지 올라가서 IFRS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직접법을 채택한 경우에 US 갭은 반드시 레컨실레이션을 공시하자고 했는데 IFRS는 이 조항이 없어요. 이게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직접법이 더 수월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IFRS는 직접법이 더 많다고 했죠. US 갭은 어차피 레컨실레이션 해야 된다면 간접법 위주로 간다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이자랑 배당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으니까 US 갭은 딱 지정이 돼 있지만 IFRS는 선택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이 레컨의 공식이 바뀔 거 아니에요. 아까 이 예제에서 아까 배당 수익은 영업활동이에요, 투자활동이에요? US 갭은 영업활동인데 IFRS는 투자활동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걸 투자활동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 배당 수익은 투자활동과 관련된 개인인 거잖아요. 그럼 이걸 잡아다가 여기서 또 개인으로 빼줘야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거에 다 대응을 해야 돼요. IFRS는 그래서 간접법 조정하라고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뭘로 지정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그냥 지정된 그거만 해서 요 공식대로 해주시라고 US 갭은. 그다음에 306페이지로 와서 법인세는 그냥 둘 다 영업활동이다 보시면 되고 IFRS가 뭐 구분되면 다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구분이 안 되니까 다 영업활동 갑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당좌 차월은 우리 부채로 가잖아요. 숄텀 데트로 가니까 US 갭은 무조건 재무활동으로 보는데 자, IFRS는 또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원래 그 당좌 차월은 캐시가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그 BS 상으로는 부채로 뺐지만 사실은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 캐시를 집어넣어서 여기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여기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거기도 양면성이 있으니까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근데 306페이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305페이지는 둘 다 좀 잘 외우세요. 자, IFRS는 직접법 채택 시에 레컨실레이션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자 배당은 워낙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정부에게는 직접법이었어요, 간접법이었어요? 이제 슬슬 다가와요. 빨리 준비해야 돼. 그러면 직접법이잖아요. 그 레컨실레이션 공시해요, 안 해요?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레컨실레이션 할 때 물론 정부에게 현금을 작성하는 펀드는 엔터프라이즈 펀드죠. 근데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게 영업이익에서 출발하자고 했죠. 그럼 오퍼레이팅 인컴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고. 이제 비영리. 비영리는 직접법이에요, 간접법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죠. 직접법도 되고 또는 간접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대신 이제 간접법을 하게 되면은 레컨실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얘는 어디서 출발하고 했었냐면은 그때 without with 토탈 기억나요? 토탈에서 출발하고 했었죠. 토탈에 델타 네데스에서 출발하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델타 네데스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고. 얘는 오퍼레이팅 인컴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에게는 넷 인컴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일단 이거 묻는 것 자체가 난이도거든요. 아무리 난이도를 낮춰도 이거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들 좀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출제할 때는 이것처럼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간단한 거 몇 개만 좀 물어볼 테니까 대신 이제 이거는 좀 혼란스러우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이 개스비는 그 현금 흐름이 3개가 아니라 4개잖아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말고 재무활동도 2개로 분리해서 가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 자체가 난이도잖아요, 그렇죠? 난이도도 모를 정도로 난이도잖아요, 그렇잖아. 이렇게 있다고 지금 해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 현금 편이 완료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있는 거 Q 5개 다 풀어드렸고 백커 시뮬레이션도 전에 한번 쭉 봤었으니까요. 자, 특히 꼭 주의할 점이 고 319페이지 와보세요. 319페이지 가서 자, Q8-4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계산이 아니라 분류 문제잖아요, 그죠? 이때 뭘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었어요? 직접법이냐 간접법이냐를 꼭 확인하고 그럼 그에 따라서 영업활동으로 가려느냐 또는 공시상으로 가느냐 이게 답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는 구분해서 잘 답해 주시라고. 예를 들면 거기 가로 3번에 가로 4번에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는 직접법이면 아까 이 안에는 감가상각비는 안 보이잖아요. 대신에 여기 공시상에 가보면 감가상각비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직접법이면 4번의 감가상각비의 정답은 거기 G번의 서플리먼터리 스케줄로 하라고 했죠. 대신 간접법이면 이게 영업활동이니까 영업활동에서 보인다 이렇게 답을 해야겠죠. 이 문제는 더하냐 빼냐까지 물어본 거니까 그때는 A 코드로 더한다 이렇게 답했었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자가 얼마가 지급됐냐고 물어보면은 요 이자랑 텍스는 여기 얼마 나갔는지 보이잖아요. 그럼 직접법에서는 직접 보인다고 답을 하고 대신 간접법에 가서는 여기 보면 이자 배당은 안 보이잖아요. 그 두 개는 대신 공시상이면 아니에요. 이거는 공시상이라고 답을 하고 대신 요걸 얘기하면 요 네 개는 공시상이 아니잖아요.
간접법인 경우에는. 그럼 간접법인 경우에는 요 4개를 물어보면은 H번에 날 레포티드가 답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간접법이라면 요 5번, 6번은 거기 G가 답이고 요 1, 2, 3, 4는 H가 답인 거죠. 또 마찬가지 했잖아요. 조심하라. 그러니까 어디서 보이냐 위치를 묻는 거니까. 현금물표 분문에서 보이니, 주석에 보이니, 아예 안 보이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자, PP를 매각해서 발생한 개인은 영업활동이에요, 투자활동이에요? 공시사항이에요. 그럼 PP를 매각한 개인은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안 보이죠.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매각 대금이 보이는 거지 개인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투자활동은 아닌 거고 대신에 이게 간접법이면 얘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고 직접법이면 얘는 레컨실레이션 가야 보이죠. 이게 간접법이면 얘는 여기서 아까 뺐잖아요. 그럼 간접법이었으면 거기 A, B 중에 B가 답이고 직접법이었으면 G의 서플리먼트 리스케줄이 답이고 이렇게 하라고요. 대신 얘는 투자활동이 아니에요. 투자활동은 개인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 전체를 보고하는 거니까 그거 거기 보면 개인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계산 문제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묻는 거예요. 얘를 어디쯤에 표시할 거냐, 보이냐 이걸 묻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연결로 가기 전에 인베스트먼트의 자녀분 먼저 정리할게요. 그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214페이지 가보시고 214페이지. 자, 214 이후로는 다 기타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는 안 했는데 이 정도면 그 TBS는 출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고 대신 다 MCQ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214부터 먼저 보면 돼요. 214. 자, 214는 거기 캐시 서렌더 밸류라고 해서 줄여서 CSV라고 하고 자, 뒤에 라이프 인슈런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중도 해지하면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생명보험료는 중간에 그 해지하면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해약 환급금, 뭐 해지 환급금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는 CSV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해약 환급금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일정 비율은 해약 환급금으로 적립이 되니까 그럼 저 CSV만큼은 보험회사에다가 그 예탁한 디파짓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종의 이건 예금이라고 보고 그럼 대신 이건 숏텀이겠어요? 롱텀이겠어요? 롱텀으로 보고 그럼 얘 위치는 일단 롱텀 인베스트먼트로 가시면 돼요. 자, 난커런트 에셋에 롱텀 인베스트먼트에다 레포팅 하라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면 100% 다 비용 처리했지만 지금부터는 이 비율만큼은 자산으로 처리해야겠죠. 그 보험료 납입할 때 분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예제 27번 읽어보시면 2000년도에 K회사는 자, 인슈런스 프리미엄 그러면 보험료죠. 자, 보험료를 2,300을 납입을 했는데 자, 보험 증서의 총 커버리지 금액은 10만 달러니까 사고가 나면 10만 달러를 이제 그 보험금을 타는 겁니다. 이 납입 이후에 CSV 잔액이 15,000에서 16,400으로 증가가 됐다면 이번에 낸 보험료 안에 CSV는 1,400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회계 처리하라고 그러면 크레딧의 캐시가 2,300이고 그동안 데빗의 인슈런스 익스펜스가 2,300이었잖아요. 지금은 이걸로 인해서 CSV가 1,400이 증가했으니까 그럼 CSV가 1,400이 증가했다면 실제로 2,300 중에 1,400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아예 날아간 돈은 얼마예요? 900으로 봐야겠죠. 이거는 900이다 이렇게 하고 해주시고 시험 문제에서 인슈런스 익스펜스가 얼마나 물어보면 900이다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게 약간 어떤 리스크가 좀 있냐면 자 그럼 이게 라이프 인슈런스니까 세무조정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대상이고 영구적 차이예요? 일시적 차이예요? 영구적 차이죠. 그럼 그동안은 2,300을 다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동안은 2,300을 다 플러스 조정했지만 지금부터는 이걸 집어내면 프리텍스 인컴은 마이너스 900이잖아요. 텍스업 인컴은 아예 조정을 안 해주니까 밑에 세무조정은 플러스 900만 해야겠죠. 좀 조심스러워요. 이 사건은 프리텍스 파이낸셜 인컴의 마이너스 900이라고요. 근데 과세 당국에서는 이 생명보험은 사업과 관련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절대 디덕션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경우는 900을 플러스 조정해야겠죠. 물론 이거는 필이겠죠. 그동안은 여기다 2,300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런 자료를 주면 900만 세무 조정해야 되니까 약간 시뮬레이션 리스크는 이 자체보다는 이 자료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 세무조정에 시뮬레이션 출제한다면 여기 2,300 넣지 말고 900만 넣을 수 있게끔 해주실게요.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럼 참고로 2,300 중에 900은 비용을 갖고 1,400은 CSV로 갔으니까 우리 지금 아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판매비 관리비의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900이 잡혀있잖아요. 그럼 영업활동에서는 900만 잡히겠죠. 그럼 대신에 투자활동에 검색하다 보면 롱텀 인베스트먼트의 CSV가 보이면 그건 투자활동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현금물표는 BS랑 IS 결과물만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 분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럼 900은 영업활동으로 가고 1,400은 투자활동 하겠죠. 근데 현금물표는 사실 뭐 그렇게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나이도 올라가니까. 그거보다는 세무조정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레귤레이션 나온다고 들었어요. 대응학과 위에 계신데 그러니까 레귤레이션 시간에는 중요해요 이게. 근데 그게 그 여파가 우리 어카운팅에 영향 줄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세무조정은 레귤레이션 비슷하게 될 수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자, 그리고 X2년도에 실제로 이제 그 임원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 보험금을 수령을 해야 되니까 이제 10,000달러를 받았겠죠. 10만 달러 받았을 테니까. 그럼 X2년도에 데빗의 캐시가 10만 달러고요. 자, 보험으로 받았으니까 개인으로 이제 원래는 다 10만 달러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요 이 중에 일부는 해약 환급금을 실제로 이제 수령한 걸로 봐야 되니까 일부는 CSV를 또 줄여야겠죠. 그럼 아까 이거 집어넣었을 때 CSV 잔액이 얼마였었어요? 16,400이었잖아요. 16,400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우리가 추가로 받은 거잖아요. 그게 얼마냐면은 83,600이 이제 개인이다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이프 인슈런스 프로시드면 세무조정 사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거 더했어요? 뺐어요? 뺐죠? 그동안에 여기에 10만 달러를 뺐지만 지금부터는 83,600원만 빼겠죠. 요게 83,600이 원래가 제로니까 그때는 세무조정 금액이 마이너스 8,600원 해줘야겠죠. 멀티플로는 이런 걸 물어봐요?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해주라고. 오히려 시뮬레이션으로는 우리 세무조정이 좀 더 리스크가 있으니까 세무조정을 좀 생각해주고. 그죠? 이제 자, 그다음에 215페이지 와서 자, 이번에 스타라이트예요. 이 스타라이트는 그 밑에 분계로 같이 내용 정리할 건데 분계는 발행자도 있고 투자자도 있죠. 둘 다 중요하니까 MCQ로는 둘 다 정리해 놓으시고. 자, 보통주를 취득하면 총 권리가 몇 개 있다고 했었어요. 네 가지 권리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일단 배당을 받고 지금 배당은 이제 불확실하죠. 미리 정한 건 아니니까. 두 번째가 의결권이 있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청산 분배권이 있고 네 번째가 신주 인수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신주 인수권 앞으로 스탁 라이트라고 하죠. 이게요. 그 보통주를 사는 순간부터 잠재적인 신주 인수권이 있는 건데 그럼 앞으로 신주를 발행할 그 시점에 가서 이제 그 신주 인수권을 기존 주주에게 줄 수도 있고 제3자한테 돈을 주고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 제3자한테 저걸 돈 받고 파는 게 이제 워런트나 스탁 옵션이죠. 그럼 이런 비교했을 때 이 워런트나 스탁 옵션은 워런트는 본드 팔 때 같이 파는 거잖아요. 스탁 옵션은 종업원에게 근무의 대가로 지불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이건 다 유상으로 돈을 어떤 대가를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뭔가 유상이 측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계정은 APIC 워런트나 APIC 스탁 옵션이라는 계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우리는 잠재적 보통주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신주권을 제3자한테 줄 때 반드시 기업 입장에서 받을 때는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또 서비스 제공받고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주권을 기존 주주한테 줄 때는 무상으로 줘야겠죠. 이건 이제 무상으로 지급을 하니까 그럼 APIC 뭐 이렇게 회계 처리할 게 없죠. 회계 처리하고 싶어도 0이니까 금액이 무상이니까 일단 금액은 항상 0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신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하고 1년에 회계 처리도 있겠죠. 또 이제 그 밑에 분계 보시면 인베스터는 또 회계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어가 아닐 뿐이지 또 인베스터는 또 회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분해서 같이 이제 그 밑에 예제를 보면서 같이 정리하죠. 그렇죠. 어쨌든 이거 개헌 일단 원래 보통주한테 주기로 해서 주는 걸 스타 라이트라고 하고 제3자한테 또 뭔가 대가를 받고 발행 준다고 우리가 워런트나 스탁 옵션 이렇게 하고. 지금 빨리 키워드가 생각나셔야 돼요. 자, BW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요? BW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요? 그럼 이거 두 개는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있죠. 그럼 디테처블이 기억나고 두 번째 키워드가 얼로케이션이죠. 그 원칙은 비례법, 예외가 증부법인 거잖아요. 그럼 둘 다 시가주면 비례해서 얼로케이션하고 하나 모르면 증분으로 가는 거고요. 자, 스탁 옵션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나요? 그럼 그랜트 시점에 페어 밸류죠. 재측정해요? 재측정 안 해요? 재측정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그랜트 시점에 대신에 옵션 밸류니까 내재 가치 더하기 시간 가치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랜트 시점에 페어 밸류. 재측정 없다. 얘는 배분한다. 이거 기억하시라고. 앞으로 스탁 라이트 그러면 이제 무상이니까 뭔가 측정할 건 없죠. 측정할 건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 1년 회계 처리를 따라다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215페이지 메뉴 이제 예제를 보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2000년도 1월 1일 K 회사는 A 회사 주식을 100주를 샀는데요. 총 4,000달러 주고 산 겁니다. 그럼 그 주식 그 주당 취득 원가는 40달러죠. 주당 임명가액은 5달러, 5달러. 자, 그리고 7월 1일 날 K는 A로부터 라이트를 100개를 받은 거예요. 100주인데 라이트를 100개 받았으니까 주식 한 개당 하나씩 받은 거죠. 1대1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자, 대신에 라이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다음번 증자할 때 한 주를 살 수가 있는데 이때 얼마 주고 살 수 있냐면 41달러 주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럼 41달러가 이제 요구를 따지면 그 엑사이즈 프라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행사 가격이 41달러로 부여된 거예요. 대신 이거는 공짜로 준다 이거죠. 기존 주주한테 주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현재 그 라이트를 주기 전에 이 회사 주식의 가치가 얼마냐면은 50달러인 거예요. 근데 이 라이트를 주고 나면은 보통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주가가 얼마로 떨어졌냐면 45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럼 라이트를 주기 전 주가는 50인데 라이트를 주고 나면은 45로 떨어졌다면 그 5달러 떨어진 거 안에는 라이트 가치가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자, K는 100개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K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 행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 중에 주가가 40일을 넘어서 행사를 할 텐데 주가가 오르지 못하면 행사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랩스 그게 20개가 됐다 보고 두 번째 50개는 제대로 행사를 한 거죠. 40일을 납입을 해서 제대로 엑사이즈 한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게 디테처블 하니까 남한테 돈 받고 팔 수도 있거든요. 내가 행사 안 하고 그때는 30개를 팔았는데 라이트 한 개당 7달러를 주고 매각을 했다면 그럼 이 신주 인수권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소멸을 되거나 남에게 팔거나 행사를 하거나 세 가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 경우의 수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왼쪽은 이슈어고 오른쪽은 인베스터예요. 이슈어는 여기는 A 코퍼레이션이죠. 여기 인베스터는 나예요. 나. 팀이 다르고. 자, X 1년도 1월 1일 날 주식을 샀는데 이 사람이 산 주식이 만약에 유통시장에서 산 주식이라면 발행자는 회계 처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발행시장에 샀으면 제도 회계 처리했겠죠. 유통시장에 샀다면 얘만 회계 처리하는 거지 제도 회계 처리가 없을 테니까 유통에 샀다 가져간다면 회계 처리가 없고요. 얘는 캐시 얼마 주고 샀어요? 4,000달러 주고 인베스트먼트에 산 거죠. 물론 이게 주식이니까 우리 계정 분류는 뭘로 가야겠어요? FV T&I로 가겠죠. 주식이니까. 참고로 IFRS는 20% 미만 사면 분류 체계가 총 몇 개가 있었어요. 주식이. 두 개가 있었죠. FVPL도 있지만 FVOC도 있으니까 IFRS는 두 가지 길이 있지만 USGAP은 그냥 20% 미만은 진짜 쉬운 거죠. 주식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FV T&I로 가는 거죠. 이건 현금표상으로는 CFI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개수로는 100주인 거예요, 100주. 자, 그리고 7월 1일 날, 엑셀연도 7월 1일 날, 요 이슈어가 인베스터에게 스탑 라이트를 100개를 준 거예요. 그럼 100주를 갖고 있는데 100개를 받았으니까 한 주당 한 개씩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주에게 줄 걸 줬기 때문에 돈 받고 저걸 발행한 게 아니니까 얘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노 엔트리가 포인트예요. 회계점이 없다, 그렇죠. 왜냐면 뭔가 대가를 받았으면 APIC 뭐 워런티나 뭐가 하고 싶어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 하고 싶어도 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 엔트리 하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얘도 노 엔트리가 돼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걸 받고 나면 주식이 100개가 있고요. 스탁 라이트를 100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스탁 라이트는 따로 분리해서 남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이거는 디테처블한 거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그럼 이걸 얻기 위해서 요번에 드린 돈은 없지만 과거에 4천원을 드린 그 투자 금액이 있다면 그럼 이거를 누적해서 보면 결국 4천원 주고 이 100개랑 이 100개를 산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럼섬 펄처스가 된 거죠. 살 때는 럼섬 펄처스가 아니었는데 스탁 라이트를 받는 순간 일괄 매입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4천원을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군데다가 얼로케이션 해야겠죠. 그럼 빨리 뭘 알아야 되냐면 얘들의 페어밸류를 알아야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붕괴 모양을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되냐면 4,000원 주고 인베스트먼트 스탁하고 인베스트먼트 스탁 라이트를 산 셈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돈을 여기다 얼로케이션 할 건데 문제는 4,000원 주고 살 때 이미 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주식에다가 4,000원 넣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얼로케이션 할 거라면 만약에 이 금액이 A라고 가정하면 A를 계산해서 인베스트먼트 주식을 줄여다가 인베스트먼트 스탁 라이트로 계정 재분류를 해줘야겠죠. 이 모양이 이해하기 좀 어렵다, 그죠? 계산을 떠나서 일단 이 모양을 이해하려면 이 럼섬 펄처스 관점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죠? 그리고 약간 비슷한 게 아니다. 지금 뭐랑 알고리즘이 비슷하냐면 토지랑 빌딩을 동시에 사면 얼로케이션에요, 다 토지로 가요. 그 밑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그 건물을 허물면 다 어디로 가요? 토지로 가고. 건물을 계속 사용할 거면 얼로케이션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허물려고 했어요. 그럼 다 어디로 갔겠어요? 토지로 갔는데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허물지 않고 그대로 쓰고 싶다면 어떻게 했어요? 토지를 줄이고 빌딩을 증가하겠죠. 그런 거랑 다르진 않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전부 다 한 자산에다 넣었는데 나중에 럼섬 펄처스가 됐다면 뭔가 계정 재분류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이제 요 금액을 계산해서 요 비례해서 4,000원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아까 주식의 가치가 얼마였어요? 자, 라이트 주기 전에가 얼마였어요? 50이었는데 라이트를 주고 나니까 45가 됐으면 그러면 라이트를 주고 난 후에 그 주식은 더 이상 라이트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신주권 이수권이 이번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이 주식은 신주 이수권이 없는 주식의 가치야겠죠. 두 개 얼로케이션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45로 해주시고요. 여기 상상을 잘해봐요. 얘가 여기 들어가 있을 때는 주식 주가가 얼마였어요? 50이었는데 이걸 빼니까 45가 됐대요. 이게 얼마예요? 5죠, 5. 에? 5라고. 그럼 전체적으로는 50달러가 45로 분류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뭐랑 비슷한 여러분들 아파트 이렇게 사놓고 나중에 재개발하면 재개발 딱지 주거든요. 그럼 그 딱지는 자기가 반드시 행사해야 돼요. 남한테 대표할 수 있어요. 대표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딱지를 받는 순간 내 기존 아파트에 빠지겠죠. 딱지랑 분리가 된 거니까. 그럼 딱지 받기 전에 50이었는데 딱지 받고 나서 45에 거래가 됐다면 딱지 값은 5인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두 개 곱한 거에 비례해서 얼로케이션 해야 되지만 주식수가 똑같으니까 그냥 비슷하게 하면 이제 9대 1로 배분하면 되겠죠. 그럼 4,000원을 9대 1로 배분하라고 하면 여기 얼마가 가야 돼요? 3,600이 가야 되고 여기가 400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3,600으로 본다면 이번 참에 이 분계는 400을 대체 분계로 넣어야겠죠. 첫 번째 일단 이 모양부터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이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요 페어밸류 요 라이트를 받고 난 후에 줄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받기 전 주가고. 그 차이는 라이트의 가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인베스터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이슈어는 붕괴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가 오든 하여튼 주주가 될 거니까 이쪽은 관심이 없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 라이트를 내가 행사할 수도 있고 남한테 팔 수도 있으니까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빨리 여기서 설정하셔야 돼요. 라이트 총 몇 개예요? 100개니까 100개가 400이면 한 개당 얼마예요? 장부 가치는 4달러죠, 4달러. 그럼 4달러에다 그 아까 그 랩스 엑스사이드 스포저 아까 그 셜즈에다 곱하기 하면은 그 장부 가치가 나오겠죠. 어쨌든 결국은 주식은 장부가액이 3,600이 되는 거고요. 라이트는 장부가액이 4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약간 무슨 리스크가 있냐면 얘가 FVTNI잖아요. 연말에 가서 시가평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가 정보 주면 거기다 주식수를 100주를 곱해서 그거랑 4,000이랑 비교해야 돼요. 3,600이랑 비교해야 돼요. 3,600이랑 비교해야겠죠. 왜냐면 이 주식의 주가를 준 거잖아요. 그럼 이 주식의 지금 장부 가치는 3,600이니까 이 주식의 가치를 비교해서 3,600과의 차이를 미시라는 보유손익으로 잡아야겠죠. 그럼 정답과 오답에 400 차이 나는 게 있겠죠. 4,000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됐어요? 그죠? 일단 이 분기가 좀 독특해요. 이 분기부터 잘 이해하시라고. 붙여서 이렇게 봐서 이걸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랩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엑서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남한테 팔 수도 있는데 그게 각각 20, 50, 30이라고 본다면
일단 다 떠나서 그러면 일단 스탁 라이트,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생각한 거예요. 스탁 라이트는 100개가 400달러니까 20개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80달러잖아요. 그다음에 50개면은 200달러고 30개면은 110달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랩스니까는 아무 대가 없이 자산 80이 없어진 거니까 로스 80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매각을 했다면 매각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료 얼마나 나와 있어요. 라이트당 7달러니까 30 곱하기 7하면 210을 받은 거니까 90이 매각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붕괴가 잘 되면 이 이후에 회계 처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길목이에요. 여기. 이 회계 처리를 한 사람이 여기 틀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행사를 했다면 반드시 나는 돈을 주고 대신에 새로운 주식을 50개를 받아야겠죠. 그럼 아까 행사 가액이 얼마였었어요? 40일이니까 40일 곱하기 50만큼 돈을 줘야 되잖아요. 40일 곱하기 50점에는 2,050의 캐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새로운 주식 50개 취득 원가는 200의 라이트를 주고 또 캐시 2,050을 준 거니까 2,250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50 주고요. 또 올드 주식이 총 몇 개 있었어요? 100개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걸 기중에 행사를 했다면 연말에 총 주식 수는 150 주잖아요. 그 150 주에다가 이제 주가 정보 주면은 곱하면 연말에 페어밸류가 된 거니까 그 금액하고 장부가의 차이를 이제 언리얼라이즈 게임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요 반대편 이슈어는 요것도 회계 처리할 거 없고 요것도 회계 처리할 게 없지만 이제 이슈어랑 거래한 건 이거잖아요. 그죠? 발행자 요거에 상대적인 회계 처리해줘야 되니까 그쪽에서는 2,050을 받은 거죠. 그 주식을 발행한 거니까 CS, A 플러스는 이해되죠. 거기도 분계 이해되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잘요. 기록이 딱. 이거 자체가 메인 아닌데 이제 저 FV TNI 회계 처리 시뮬레이션에 약간 속임수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정리하셔야겠죠. 하여튼 좀 긴장하셔야 돼요. 시험장 갔더니 FV TNI를 줬다면 회계 처리가 쉬운 거니까 그거 자체는 난이도가 없거든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속임수를 줄 건데 제가 볼 때 일단 전통적인 속임수는 배당이에요. 배당. 그럼 첫 번째 현금 배당을 받으면 뭘 주야라고 했어요. 현금 배당을 받으면 청산 배당인지를 보고 청산 배당에 대해서는 일부 인베스트먼트를 줘야겠죠. 두 번째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해요 안 해요? 안 하지만 주식수가 늘었잖아요. 그 늘은 주식수에다가 주가를 곱해서 페어밸류 계산해서 이 4천하고 비교해서 평가 손익을 잡는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진짜 어려운 건데 이런 식으로 스타 라이트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회계 처리를 가지고 또 특히 아까 여기서 400 뺀 거 잘 기억해주고. 됐어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여보시죠? 220페이지. 자, 맨 위 5번에 포린 익스체인지 게인 로스 원 데스크리트라고 돼 있죠. 이제 외환위가 원래는 우리 정부에게 주식 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책을 두개 들고 다닐 수 없고요. 또 그때 얘기하면 또 다 알죠? 이제 요새 얘기 끝내야 되니까. 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자, 뎃 인베스트먼트는 화폐성 자산이에요?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을 화폐와 비화폐로 나눈 연습을 했었잖아요. 부채는 대부분 화폐라고 했어요? 비화폐라고 했어요? 화폐 반대말은 그냥 실물이라고 생각하고요. 화폐의 반대 개념이니까 물가가 오르면 화폐성 자산은 그대로 정체가 돼 있지만 비화폐성 자산은 같이 오르는 자산인데 실물 자산 얘기하는 거고 부채는 대부분 다 그 화폐성 부채 그 실물 부채가 없을 테니까 대부분 다 화폐성이 앞으로고요. 일로 가는 대표적인 항목이 어카운트 리시버블이고요. 일로 가는 게 이제 PP나 인벤토리와 같은 실용 명확한 거고 애매한 게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잖아요. 인베스트먼트 중에 주식을 사게 되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주가는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기업이 갖고 있는 PP의 가치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주주가 다 왜냐면 채권자한테 더 주는 건 없으니까 그만큼 주주의 몫이 더 커지기 때문에 스탁은 비화폐성으로 가는 거고요. 대신 채권자는 받는 돈이 똑같죠. 그러니까 본드는 다 화폐성으로 가는 거예요. 옆에 배우신 분들은 실컷 배운 거죠. 채권 사면 가장 큰 위험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라고요.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 손실이 발생하니까 시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 정부회계 시간에 환율 평가할 때는 주로 화폐성 자산 부채만 환율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화폐성 자산 부채의 환율 평가 손익은 다 넷인컴에 넣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외화 거래를 했다면 이거 다 넷인컴에 넣어야 되겠죠. 환율의 환율 손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레인 익스체인지 게인 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부에게 규칙이고 우리 어드밴스에서는 채권을 사면 분류 체계가 총 몇 개예요? 이제는 물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채권이 할 시간이 지금 4개 가능하죠. 4개 가능해? 첫 번째가 HTM, 트레이딩, AFS, FV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채권이 국내 채권이 아니고요. 해외 채권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해외 채권이면은 외화로 된 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달러로 환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HTM은 외화 평가, 그러니까 페어밸류 평가를 아예 안 하니까 그걸로 인한 뭐 환율 손익은 얘기할 게 없는 거니까 넘어가는 건데 문제는 요 셋은 그 페어밸류를 평가를 하는 순간 그건 외화잖아요. 해외 채권 했으니까. 그럼 빨리 그걸 달러로 바꿔줄 때 환손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환손익은 요 규정에 의하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넷인컴에 가게 돼 있는데 이 기준서에 의하면 이 unrealized gain loss는 NI, OCI, NI니까 얘하고 또 이제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베스트먼트 기준서와 환율 기준서에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충돌은 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대신에. 있어요? 그지?
네, 여기까지 보시고. 이렇게 충돌이 생길 때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돼요. 근데 US 갭은 현재 어떻게 됐냐면 얘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부 다 OCI로 다 가게 돼 있죠. 그죠? 그럼 해외 채권을 사서 평가를 하고 그걸 환율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다 OCI로 가게 돼 있다면 이 규정에 익셉션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AFS는 해놨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미시련 외화평가 손익을 OCI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아까 환율평가 손익에 예외가 된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IFRS는 어떤 입장이냐면 IFRS는 요거 대신에 이름이 뭐였어요? 요 대신에 어머타이즈드 코스트고 요거 대신에 이름이 FV OCI잖아요. 그다음에 요거 두 개 대신에 이름이 FVPL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FVPL은 다 내린컴에 가는 거니까 큰 이슈가 아니니까. 그럼 IFRS는 FV OCI랑 환율과의 또 그 상충 관계가 발생하는데 IFRS도 반대로 얘가 양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FV OCI의 평가 손익 중에 환율 평가 손익은 넷인컴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저 평가 손익 중에 일부를 이제 발라내야겠죠. 환율로 인한 부분하고 그 채권 시가 변동 부분을 발라내야겠죠. 누가 더 회계 처리가 더 어려운 거예요? IFRS가 좀 복잡한 거고 US 갭은 다 OCI로 가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편할지 모르지만 이 규정에 예외가 생긴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그게 갭 디퍼런스라고요. 이 얘기는 이제 환율도 다 배우고 리뷰하자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FV OCI랑 AFS는 거의 회계 처리가 유사한데 가장 다른 점은 환율 평가 손익의 보고 방식이 우리 US 갭은 전부 다 OCI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계 처리는 할지 모르지만 환율 회계 처리에 위배가 되는 거죠. 대신 이제 FV 그 IFRS는 제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OCI는 OCI대로 가고 환율 변화 부분은 넷인컴으로 가져가게 되겠죠. 됐죠? 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 맨 밑에 이그젠플 30 올 텐데 이게 약간 추정이 안 되네. 이그젠플 30 약간 고쳐가면서 할게요. 자, 아이파는 거기 AFS, US 갭으로는 AFS고요. IFRS는 FV OCI로 해서 AFS 불렸을 때 개인 로스가 나온 건데 그 밑에 보면 미실현 이익에 500달러, 그 다음에 그 중에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200달러, 그 다음에 본드와 관련된 미실현 이익이 400달러랑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100달러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스탁은 FV AFS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요대로 가면 약간 답을 고칠게요. 일단 그 첫 번째 US 갭에 의하면 주식은 분류 체계가 뭘로 가는 거예요? FVTN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거기 500달러랑 200달러는 주식이니까 아예 제외를 하고 밑에 채권만 보면 400달러가 이제 미실현 이익이고요. 100달러가 그 환율 변동 손익인데 100달러는 넷인컴으로 가요, OCI로 가요? OCI로 가는 거니까 그럼 다 합치면 500이 나겠죠. 500. 그 밑에 답에 500하고 200은 제외하고 주식은 아예 당상이 없으니까 400하고 100 더해서 500이 답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US 갭이라면 그대로 해주시라고 해. 주식이 있다면 얘는 FV TNI인 거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본드가 있다면 아까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지만 그냥 AFS라고 하는 거니까. FV TNI니까 거기 500하고 200은 전부 다 합쳐가지고 여기다가 700은 내린컴에 가는 거고 OCI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이제 옛날에는 거기 AFS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뺏겼으니까 그거 제외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은 여기 되니까 여기에 500을 넣고 여기가 제로고 여기다가 500을 뜨기라 이렇게 보면은. 지금 US 갭은 그냥 500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700을 제외하고 500으로만 변경을 해주시라고. 답을 바꾸기 싫은 사람은 거기 500하고 200 두 개 자료를 스탁 보이잖아요. 그것도 다 본드로 바꿔버려요 그냥. 그럼 해답은 똑같아. 해답은 똑같아. 근데 이거 만약에 이제 IFRS로 바꾸면 얘는 FV OCI로 가자고요. 얘는 FV PL로 갈 수 있고 FV OCI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밑에 답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랑 비교하기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한다면 얘는 이제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400만 넣고 여기는 100을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이 갭 디퍼런스다 이거지. 이 부분이 갭 차이다 이렇게 보시고. 됐죠? 여기 보시고 자 백어책 작업해보세요. 그치? 자 F7 44 가보세요. F7 44번 MCQ. 자, 44번은 오늘 배운 걸로 이제 답을 해본 거예요. 44번은 컴퍼니가 자, 기존의 주주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라이트를 이슈한 거니까 이슈어 입장이죠. 오늘 배웠던 새로 라이트죠.
스타 라이트의 이슈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라이트를 갖고 있으면 그 수령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준 건데요. 대신에 그 금액은 액면가 이상의 어떤 금액이 된다면 아까 우리 저 예제에서 41달러 기억나죠? 그거를 이제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라이트이 이슈가 되었다면 다음 중 어떤 계정이 인크리즈냐고 물어본 거니까요. 그럼 아까 우리 공개 중에는 이걸 묻는 거잖아요. 할인하니까. 그럼 노인출이니까 다 노노가 답이죠. 정답은 C로 답하시고. 만약에 이걸 기존 주주에게 안 주고요. 아까 채권자한테 주거나 그 종업원한테 준다면 그때는 컨시더레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대가를 받으면 상대 계정이 보였어요. APIC가 증가하니까 그때는 오른쪽에 APIC가 인크리즈 한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왼쪽은 아직 노니까 그때는 D가 가능하지만 이 문제는 기존 주주에게 주는 건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당연히 뭔가 대가가 없기 때문에 노인 추리를 그냥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답은 C번에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답해 주시고. 자, 유사 문제로 F7 50번 또 가보세요. F7 50번. 12월 2일 날 F회사는 워런트를 주주에게 줬는데요. 이 워런트를 줬지만 기존 주주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준 겁니다. 일단. 자, 그래서 그 액면가 20달러짜리를 30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라이트를 준 거니까 행사 가격이 30달러가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모든 주주들은 다음 연도 3월 1일 날 이걸 엑서사이즈를 한 것이고 각 시점마다의 주가를 준 거예요. 각자 줬다면 다음 중 이 회사의 APIC랑 넷인컴은 1차년도 2차년도에 각각 어떤 효과를 있는지 물어본 거니까요. 지금 이 문제는 이슈어 입장이에요, 인베스터 입장이에요. 그럼 이슈어 입장이니까 그럼 발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X1년도 11월 2일은 노인출이잖아요. 그럼 X1년도는 다 노이펙트가 답이고 대신에 X2년도 3월 1일 날 다 엑서사이즈 했으니까 막 행사하면은 요 상대 계정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커먼스탁 APIC가 증가했었잖아요. 그럼 2차년도에 APIC가 인크리즈 하는 거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넷인컴은 뭘 해도 다 노이펙트가 돼야 되니까 정답은 A가 답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대신에 그 밑에 주가가 33, 35, 40을 줬잖아요. 그럼 이건 아까 우리 이 입장에서 보면은 좀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럼 11월 2일 날 워런트를 줬잖아요. 그날 주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럼 33이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이제 얘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안 줬지만 만약에 33이 워런트 주고 난 후 주가라면 이 세 개 중에는 이걸로 보라고요. 그 워런트 주기 전 주가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이걸로 보라고요. 그 차이를 워런트의 가치로 라이트 가치로 보라고요. 그 35달러는 뭐냐면은 연말 주가잖아요. 그 연말 주가면 아까 이 주식 사는 사람의 연말 현재 시가평가해야 되니까 그럼 그 주식수에다가 35달러를 곱하라고요. 그럼 그 금액하고 아까 요 예제였다면 4천하고 비교해야 돼요. 3,600하고 비교해야 돼요. 3,600하고 비교해서 평가損益잡아야겠죠. 그럼 33, 35는 인베스터 입장에서는 중요한 숫자죠 이게. 하지만 이슈 입장에서는 다 노인출이니까 뭐 큰 이슈는 없다 그죠. 1차년도는 노인출이니까 다 노이펙트인 거고 2차년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커먼스탁이랑 APIC가 인크리즈가 했을 테니까 정답은 A가 답이다 이렇게 해주자고. 이해됐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 옆에 F7 56번 가보세요. 56번 가서. 자, 15% 주식 배당을 주면 15%면 스몰이에요, 라지? 스몰이면 리테인 더닝은 영향 줘요, 안 줘요? 주죠. 감소하고 대신에 커먼스탁 APIC는 증가하잖아요. 그럼 전체는 노이펙트겠죠. 왼쪽은 디크리즈고 오른쪽은 노이펙트니까 정답은 C가 답이고. 그럼 반대로 만약에 현금으로 배당 주면 답이 뭐겠어요? 그럼 D가 답이죠. 그럼 감소 이렇게 답을 하고. 또 답해보세요. 청산 배당을 주면 답이 뭐겠어요? 발행자 입장에서 청산 배당을 주면은 APIC를 준다고 했잖아요. 리테인 더닝은 줄여요, 노이펙트. 노이펙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또 B가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이쇼 이펙트를 답을 하라고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오늘 얘기한 걸 여기다 대입하면 기존 주주에게 대가 없이 스타 라이트를 발행하면은 여긴 다 A가 답이죠. 스탁 스플릿을 줬다 그러면 A가 답이죠. 그러니까 스탁 스플릿하고 스타 라이트 노인출이니까 그럼 다 A보다 노이펙트라고 해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다가 봅시다.